자, 논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럼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논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농업, 밭은 이 기능을 사실은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논이 아직도 논이 중심을 이루고는 있어요. 그래서 논을 중심으로 해서 다원적 기능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다 설명은 오늘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수자원 보호 기능과 환경 보존 기능,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증진 기능, 여기에 맞춰서만 설명을 할게요. 아마 제 수업이 아닌 수업에서도 식량 안보나 식량 생산 이쪽에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안 하셨나요? 혹시 다른 강사님들이? 아이고 아쉬워라. 제가라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당연히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안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어떤 방위 안보보다도 식량이 없으면 밀란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식은 우리가 나중에 어려우면 논둑에 가서 정말 풀 캐먹고 산으로 가서 나물 캐먹을 수도 있으니까 주식만큼은 지켜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식량 안보 얘기도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오늘 시간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어서 저는 식량 안보 얘기는 좀 빼고 왔습니다. 뭐 우루과이 얘기랄지 뭐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생물 다양성과 수자원 이쪽 얘기만 조금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협상에서 농업보조금 허용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시잖아요. 그 보조금은 사실은 농민들이 당당하게 가져가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생산성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농민들 못 사니까 힘드니까 조금 더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땅에 농업을 하면서 우리가 저절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논의 생태 환경적 가치 해가지고 다시 넣었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토양 보존 기능, 대기 정화 기능, 지하수 저장 기능, 생태계 보건 기능, 재해 방지 기능,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다가만 맞춰서 다시 아까 그 다원적 기능 중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원인 제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논이 그런 가치를 왜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강수가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집중적인 강수를 갖고 있어요. 특히나 6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집중 우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은 항상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물은 이렇게, 물 수량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늘이 주는 물은 이렇게 다르죠. 그쵸? 그럼 여기는 가물 수밖에 없고 여기도 가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물이 남는 건 요때만 남는 거죠. 이 남는 물을 가두었다 쓰자고 하는 게 댐건설이고 저수지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심리상 우리 적금 들어놓으면 적금 깨서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그 원리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댐의 물을 요때까지 댐의 물을 다 빼서 써버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 빼서 쓰고 다시 비가 오면 다시 가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때까지 담수가 50% 된다 그럼 난리가 나요. 국가에서. 70%가 돼도 막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나요. 그랬다가 홍수 나면 대략 그때서 방류해가지고 잠수교가 잠긴대요. 그쵸? 예. 사실 요때 다 방류를 다 해버렸으면 요때 잠수교 잠길 일이 없죠. 위에서 내려온 물은 다 잡아버리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 내린 비 갖고는 잠수교 잠기지 않거든요. 위에서 내린 물들이 합쳐서 내려오니까 잠수교가 잠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다 뺏었으면 저축해놓은 걸 다 쓰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수량을 70% 이 정도까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그 저수지가 없었던 시절은 그 물이 부족했을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물은 어떻게 해요? 계곡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 물을 받아 썼던 거죠. 그 계곡의 물이 그때는 나왔는데 지금은 왜 안 나올까? 라는 거죠.
거꾸로 저수지 있고 어쩌고 하니까 물이 안 부족해야지 되는데 가끔가다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때 잠깐 치솟죠. 물 사용량이. 이것은 저희 이양식이라서 그래요. 논에 물을 갑자기 막 대기 때문에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는 거의 여기서 일정합니다. 많아봤자 여기서 아마 요만큼은 공업용수나 뭐 이런 걸로 우리 생활용수일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 더 높은 것들이 바로 농업용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농업용수를 갖다가 썼었을 때 버리는 물이냐 아니면 이걸 다시 재사용하는 물이냐의 문제가 또 걸려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걸 담았다가 그걸 다시 쓰자라고 하는 원리가 댐감설이고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더 있다 그러면 그 있어야 할 것들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비가 막 오죠.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자, 우리나라 산들은 경사도가 꽤 있어요. 산의 경사도에서는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같은 일기압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표면을 타고 내려가 버리는 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산에서 비를 만나게 되면 빨리 계곡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죠. 모든 물들이 아래로 내려서 낮은 데로 내려서 뭉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밭으로 내려왔었을 때는 어때요? 좀 완만한 데 오면 물 유속이 느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급속하게 하기 때문에 물의 작용 중에서 침식작용이 굉장히, 침식과 운반작용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쌓인 양분들을 가지고 내려오죠. 쌓인 양분을 가지고 와서 이 밭 정도 되었을 때, 경사도가 2도, 뭐 2도 정도 되는 이 밭에 내려오면 그때는 유속이 굉장히 느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준 물들이 땅으로 스미는 시간도 충분히 벌 수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농업용수 쪽으로 내려왔다 쳐봐요. 농업용수는 물론 저수지일 수도 있지만 논이라고 저는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주택이 있고 논이 이만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논은 물이 어떤 구조로 흐르느냐? 논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뚝은 바로 물그릇입니다. 물그릇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평균 논뚝의 높이는 26cm 정도 돼요. 그렇지만 산간 지역은 조금 더 높습니다. 30cm도 됩니다. 평야 지역은 옆집과 우리 집이 논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논뚝의 의미가 뭐냐면 경계선 의미예요. 경계선의 의미이기 때문에 논뚝 높이를 높이도 안 해놓습니다. 한 20cm만 돼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논뚝의 높이가 26cm 정도 되는데요. 이 논뚝이 물을 가둬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논에 물이 딱 들어오면 위에서부터 양분과 침식된 흙탕물이 막 내려오다가 논에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논에서 그 흙탕물에 있는 물을 잔잔히 가둡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은 당연히 가라앉겠죠. 그리고 위에 맑은 물만 다시 빼서 가게 되겠죠. 이 흙탕물이 바로 펄칭이 됩니다. 물이 밑으로 지하로 빠지는 걸 조금 더 막아주는 점토질이, 그래서 논에 들어갔을 때 그 논에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그러거든요. 요만큼 빠지느냐, 요만큼 빠지느냐, 이만큼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 논의 연도를 알 수 있겠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실은 평야층에 가면은 굉장히 푹푹 빠집니다. 왜? 위에서부터 양분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쌓였던, 그러니까 침식 되었던 것이 운반돼서 와서 거기는 퇴적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퇴적이 됐던 곳들은 아무래도 펄층이 좀 강하고요. 침식이 많은 지역들은 조금 더 펄층이 약해서 푹 빠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논에 이제 여기서 논뚝이 물을 잡아줘요. 그러면 물이 못 흐르잖아요. 물이 못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론가는 가야지 되겠죠. 물 넣어준 게. 네. 여기에 55%는 증산을 한다고 그래요. 벼가 크면서 증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 정도는
중간 물떼기를 한다든가 가을에 이제 물을 뺀다든가 할 때 물을 빼주거든요. 아니면 홍수가 나게 생겼어. 그럼 논두교로 물이 넘쳐서 흐르면 어떻게 해요? 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을 넘기지 않게끔 물의 장력에 의해서 힘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3분의 2 정도까지 있으면 물을 빼준단 말이에요. 농부들이. 논둑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빼주는 게 약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40%는 어디로 갈까라는 거죠.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논이 있으면 지하로 물이 들어가면 지하에 물기둥이 생겨지는 거죠. 물기둥이 20cm, 20m, 30m까지 생긴다는 거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 해녀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수압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10m마다 쉬었다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잠수부들이. 마찬가지로 여기 땅에서도 지하에 물기둥이 세워지면 여기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하 100m, 200m 가면 압력이 물기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이 산에서는 아까 지하수가 유입이 얼마 없다 그랬죠. 그러니 여기는 기상 상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의 흙은 고체가 50%, 기체가 20%냐 30%냐에 따라 건조한 땅이냐 습한 땅이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체가 20에서 30%. 그럼 나머지 액상이 20에서 30% 이렇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물론 부엽토가 5% 위에 표토를 치우기는 하지만요.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굉장히 기상이니까 기체니까 압력이 없는 거죠. 압력이 여기는 없고 압력이 여기는 높습니다. 그럼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싸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압으로 따지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하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 일기예보 보면은 고기압이 어디에 전제하고 저기압이 어디에 전제해서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 속에서도 압력이 작용이 됩니다. 땅 속에서 압력이 작용되면은 그게 압력이 낮은 곳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게 올라가다가 깨진 틈으로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약수이고 물의 시작인 거죠. 이렇게 사실은 그전에는 그래서 계곡에 물이 안 말랐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야산에도 가면 쫄쫄쫄 물들이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온 지점에 약수터라고 해서 약수물도 먹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왔었던 때가 80년대 중반이었었거든요. 그때도 산에 가면 여기저기 약수터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서 약수를 먹었는데 지금은 그 약수터 가면은 대장군 검출해가지고 못 먹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압력에 의해서 나왔었을 때는 지하에 있는 미네랄 풍부한 이런 물들이 나왔어요. 대장균이 아니라.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비가 오고 나면 잠깐 약수터에 물이 오는데 지표수예요. 지표에 있던 것들이 거기가 몇만 년 전부터 거기서 약수터였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침식이 돼서 낮은 데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물이 몰리는 거예요. 지표에 50cm까지 있는 지표에는 많은 동식물들의 사체나 아니면 배설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게 몰려서 나온 것들은 대장균이 검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 가면 약수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장균 검출 이렇게 써져가지고 먹지 못하거든요. 이 원리가 이제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게 도심지에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시골에 가도 시골 농촌에도 마찬가지로 계곡의 물이 점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라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농촌도 사실은 논에만 물을 넣는 거지 밭은 물을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우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하우스는 도시나 똑같아요. 물이 떨어지면 밖으로 빼줘야 돼요.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습해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하우스를 타고 옆으로 빠진 물을 빨리 하천으로 내려 보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을 또 키워야지 되잖아요. 지하수를 펌핑해서 그걸 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지하로 물만 안 내려보내는 구조라면 시골은 안 내려보내고 뺏어 쓰기까지 해요. 문제가 이제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의 압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지하수가 고갈될 정도면 큰일 날 문제인데 고갈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압력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곡의 물이 점점점 줄고
비가 오고 나면 급속도로 물이 늘어났다가 비만 안 오면 한 3, 4일 후면 가서 보면 건천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이라고 하는 건 지하수 보존 능력만 해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걸 돈으로 환산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지속 가능한 물 순환 구조라는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그걸 댐을 그만큼의 물을 가두려면 댐을 건설했을 때 댐 유지 비용과 건설 비용을 그 비용으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 댐을 짓거나 유지 보수 비용인 거지 정수 비용까지 들어간 것도 아닌 거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수 방지 기능 뭐 갖고 있는 건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논둑의 높이가 26cm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통 비가 왔었을 때 논에다가 15cm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둡니다. 15cm 논 한 평은 3.3제곱미터죠. 3.3제곱미터에 10cm만 채워도 15cm를 채우면 0.5톤입니다. 15cm를 물을 채웠을 때. 근데 논은 뭐 한 평, 두 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논은 작은 단위가 막 1000평 이러거든요. 1000평이면은 우리가 한 평에 0.5톤이니까 1000평이면은 500톤의 물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논 1000평에 물 500평을 거기다 담수를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저수지가 유기재배가 아닌 관행재배여서 농약 같은 경우가 약간 화학적인 성분이 그 안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방류됐을 때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료가 들어있었을 때 이온화되어 있는 비료가 하천으로 유입된다? 그러면 바로 하천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리까지 알고 그냥 그 기능이 있대 이런 거 하고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을 때하고 느낌은 다를 거라는 생각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정화 기능 해가지고 보면은 보통 하천에서는 이런 다리 많이 만들어져 징검다리 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바위에 부딪혀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집어넣기 위한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기폭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대 역할과 같은 비슷한 역할인데요. 용존 산소량을 높여서 여기에 있는 많은 유기물을 갖다 분해하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직접 이렇게 부딪히게 해서 하는 방법이라면 논에서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벼가 자라죠. 벼는 정수식물입니다. 정수식물이라는 건 뿌리를 흙에다 박고 자기의 몸의 3분의 2 이상을 밖에다 두고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자기의 산소를 위로 뿜는 게 아니라 관을 통해서 볏짚을 단면을 잘라서 보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거든요. 그 관을 통해서 뿌리로 내려보내서 뿌리에서 산소가 뽀글뽀글뽀글 그러면 물이 그 논 속에 있던 물을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서 용존 산소량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질을 정화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침식작용. 자, 여기 산사태 난 모습처럼 보이죠. 근데 많은 이제 밭들은 보면 이런 경사도로 농사를 짓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등고선 형태로 해야지. 그럼 등고선 형태로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비가 왔었을 때 물이 갇혀져서 습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이걸 습해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침식과 침식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사태를 이루기도 하고 토양을 유실시키기도 하는데 논 같은 경우는 등고선에 따라서 이제 논을 이렇게 하면 물은 입수구와 출수구가 3cm 이상 나면 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보통 5cm밖에 안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5cm야. 그럼 여기 물이 충분히 닿는데 여기 물이 없어. 이건 논이 아닌 거죠. 논이라는 건 수평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넣어놓고 썰애질이라고 하는 걸 하면 흔들흔들하면 저절로 물이 흙이 있는 곳 없는 곳 왔다 갔다 하면서 수평을 맞추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등고선에 따라서 물을 가두게 되면
위에서부터 침식된 물들이 여기 와서 흙탕물로 왔다가 여기서 천천히 가라앉고 맑은 물은 내보내고 위에 흙탕물은 양분이기 때문에 그걸 양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 기능이 굉장히 탁월한데요. 밭이라고 하는 곳은 물을 넣지 않죠. 물을 넣지 않기 때문에 퇴비를 갖다가 사용을 할 때 퇴비를 완숙 퇴비를 넣지 않으면 가스 발생이 많이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것은 논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밭토양은 현기성 분해를 못하죠. 호기성 분해만 하죠. 산소와 직접 해서 만들어진 퇴비를 넣는 곳이라면 노는 물을 딱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을 집어넣게 되면 산소와 차단이 되죠. 산소와 차단이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분해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현기성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논토양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사실은 현기성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인 거예요. 그 현기성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우리 조상들은 장을 담그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장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은 쌀을 먹는 민족이란 얘기예요. 논토양에서만 그 미생물이, 그러니까 현기성 미생물을 가질 수 있는 건 논토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된장 담그실 때 볏짚 없이 아유 깨끗한 데다가 잘 넣어가지고 해도 메주가 발효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볏짚 깨끗하게 씻었고 볏짚 쫙 깔고 그에다가 콩 써가지고 올려놓으면 발효가 되거든요. 그 볏짚이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 논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볏짚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논토양에 농진청에서 2014년인가 발표했던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논토양에 83만 종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10,000종밖에 지금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83만 종이래요. 어떻게? 염기서열로 그냥 뽑은 거죠. 정말 그게 어떤 미생물인가를 본 게 아니라 염기서열로 그냥 뽑은 거예요. 그게 83만 종이더라. 그게 남쪽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 그래서 지역마다 장맛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미생물이 달랐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래서 노는 볏짚을 그냥 썰어 넣어도 알아서 지가 다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볏짚이 통으로 분해되지는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분해가 되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대기 정화 기능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 정화 기능. 탄소 동화 작용한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먼지가 황사 현상이 싹 일었어요. 산에 먼지가 앉았어요. 나무에 잎사귀 앉았어요. 다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다시 다 떠오르죠. 일부분은 나무의 기공에 막혀서 못 떠오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에 물을 댔어요. 먼지가 가라앉았어요. 다시 떠오를까요? 바람 분다 해서. 물에 흡착됐는데 안 떠올라요. 이게 바로 대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착시켜서 자기 자신이 탄소로 크고 그 외에 산소를 밖으로 내뿜고. 한번 보세요. 아스팔트. 똑같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사진인데 그냥 항공 촬영을 한 거고 이것은 열성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보세요. 여기는 굉장히 붉은색이죠. 그리고 여기 산이 있는 동네는 노란색이죠. 그런데 여기 논이 있는 곳은 어때요? 굉장히 옅은 노랑이잖아요. 산보다도 더 대기를 순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더운 여름날 많이 더워요. 그럼 앞에다 물만 이렇게 쫙 뿌려주고 나도 어때요?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뭐냐면 주변에 열을 가둬서 수증기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열섬화 현상을 많이 줄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도시가 여름에 더워질 때 그 도시에 물을 흘려보내주면 훨씬 그 도시가 시원해져요. 그 기능을 그대로 서울시청 앞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청 앞은 그 중앙분리대에 노란 점이 있는 데서 물이 퐁퐁퐁 나오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더운 날이면 거기서 물이 나서 차가 지나가면 물을 촥 치면서 지나가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 중앙분리대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거기 중앙분리대를 작은 논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논 만들자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좀 어렵겠죠. 하지만 꿈은 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도를 3.5도에서 5.4도까지도 낮춰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섬화가 회색 도시로 바뀌어서 열섬화가 강한 지역들은 정말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에 우리 공원을 만드시는데 그냥 그 아스팔트로 만들고 나무 몇 그루 하는 것보다도 작은 논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는 있는데 그건 이제 제 의견일 뿐인 거고요. 이렇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저희는 미생물을 못하고 있어요. 미생물을 할 능력이 없거든요. 여긴 배양을 해야지고 실험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 못하고요. 미소동물, 곤충, 조류, 야생동물 여기까지가 저희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미소동물들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 밥을 건강한 밥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모내기 체험 때 그전에는 모내기 체험하면 모내기 체험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지금 뭔가를 보고 막 신기한 얼굴을 하고 있죠. 이 아이들에게 논에도 많은 생물이 있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모내기를 하다가도 그 생물을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만난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논에는 생명이 많은 곳이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모내기 질퍽질퍽하고 지저분한 땅이었던 것이, 그리고 모내기 그냥 체험을 하면 들어갔던 것을 지금은 놀이터로, 생명을 보는 놀이터, 자연 관찰 놀이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쌀 생산 과정이잖아요. 네, 이제 보면은 벽시에서 이렇게 싹이 트는 모습이죠. 벽시도 마찬가지로 관행은 화학약품으로 소독을 합니다. 사실은 맹독성 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50kg 이런 단위로 하는데 50kg에 병뚜껑 이만큼만 넣어도 될 정도로 맹독성입니다. 근데 이 약성분이 10년씩 갑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땅에서 그 성분이 나와서 그게 10년 동안 그 옛날에 못자리 했던 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성분이 나와서 유기농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맹독성으로 소독을 하는데요. 유기재배는 소독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물리적으로 합니다. 일단 좋은 벽시 가려내는 소금물로 좋은 벽시 가리는 건 아실 거고요. 소금물 넣어가지고 뜨는 것은 버리고 밑에 가라앉는 것만 활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끈한 물에다가 소독을 하는데요. 60도의 물 온도를 맞춰놓고서 10분간 담그는 곳이 있고요. 65도로 맞춰놓고서 7분간 담그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지역적인 특성이에요. 어떤 데는 55도로 맞춰놓고서 15분간 담그는 곳도 있어요.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 달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기본적으로 60도를 맞춰놓고서 10분간 담가 놓으면은, 그래서 찬물로 옮겨서 이걸 2번 정도 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표면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균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뜨거운 물에다가 오래 담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싹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야지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너무 뜨거워도 싹이 죽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를 조절을 잘 해야지 되는, 그래서 요즘은 기계로 많이, 그래서 열탕 소독기라고 하는 기계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 기계가 알아서 띠 들어갔다 10분이 되면 저절로 올라와서 찬물로 가서 이동해야, 이런 기계가 개발이 돼서 요즘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물을 막 끓여서 부어 넘어가면서 10분 돼서 건져 막 이러셨던 경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자리에다가 넣어서 키워서 이렇게 새 잎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새잎이었을 때, 기계모는 새잎이었을 때 옮겨 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는 것들은 보통 5잎사귀 정도 됐을 때 옮겨 심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옮겨 심어서 자리 잡는 데까지 보통 10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도 이사 가면 한동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벼도 이양을 하게 되면 한동안 힘들어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월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1차 분월하고 2차 분월하고. 그래서 아까 분월이라고 하는 건 가지치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조생종은 7월 달에 꽃이 피고요. 중생종이나 만생종은 8월 달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어서 약 50일 정도, 꽃 피고 나서 한 50일 정도 되면 우리가 바로 추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 중간에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이 친구들이 이렇게 커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친환경 농법에는 여러 가지 농법들이 있었어요. 오리농법이 1994년부터 있었었던 거죠. 1994년에 우리나라에 오리농법이 처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오리농법 별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AI 문제가 굉장히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오리들 관리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오리관리법이. 그래서 농부님이 저녁마다 오리 몰러 다니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바로 이 우렁이 농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우렁이. 이 왕우렁이가 정말 잡초 제거의 1등 공신이에요. 오리는 풀을 먹지는 않습니다. 오리는 벼에 있는 곤충을 먹기 위해서 마구 다니는데 하도 밟아서 풀을 밟아서 제초 효과가 있다면 우렁이는 직접적으로 풀을 먹어 치우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도 우리 우렁이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우렁이는 새끼를 낳습니다. 엄마를 다 파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야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하는 속도와 사실은 죽는 속도가 같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딱 그만큼에서 고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알로 낳는 우렁이가 있는 거죠. 남미에서 온. 그게 이제 왕우렁입니다. 사과우렁이과에 해당되는 우렁인데요. 얘는 식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외국에서는 사과 크기만하게 큰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사과 크기만한 우렁이까지 크지는 않고요. 한 좀 제법 큽니다. 우리 우렁이 쌈밥집 가시면 보시는 우렁이. 이게 바로 왕우렁이입니다. 사실은 우렁이 쌈밥집에서 나오는 그 쌈밥을 하기 위해서 우렁이가 처음에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수입이 된 이유는 그거였던 건데 먹거리로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우렁이 먹었던 사람들은 이거 뻑뻑하고 맛없어 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팔렸던 거예요. 고단백질이긴 하나. 안 팔리니 이분이 이거 관리법이 사료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둔벙에다가 푼 거예요. 둔벙에다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둔벙에 풀이 하나도 없이 싹 없어진 거예요. 땡 둘러서. 오, 얘가 풀을 먹네? 너네도 풀어볼까? 잡초가 많은데 딱 풀었는데 물 위로, 근데 특징이 뭐냐, 물 위로 올라간 건 안 먹고 물 밑에 있는 것만 먹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다 풀었더니 표는 다 물 위에 있잖아요. 정수식물이니까 다 먹어 치워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1등 공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친환경 농업에서는 90% 정도가 왕우렁이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48만 헥타르 정도가 지금 왕우렁이가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환경부에서 이게 이제 생태교란종, 생태교란을 한다 해서 생태교란종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면요. 저도 얘를 굳이 갖고 가자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안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대안을 찾을 때까지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생태교란 일종이니까 쓰지 마가 아니라 쓰되 관리를 하자라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 있는 지역에는 왕우를 넣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특성을 조금 지역적으로 묶어주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쓰지 마. 19년도에 무조건 쓰지 마 한번 했다가 농민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면 친환경 안 한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 가서 찾아서 봤더니 왕우렁이 없으면 친환경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피를 뽑아서라도 해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못하지 뭐. 안 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제초제를 뿌려서
악화된 수지를 방류하는 게 더 생태적으로 안 좋을 건지, 아니면 제가 넘어가서 풀을 몇 조각 뜯어먹는 게 더 안 좋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2년 동안 왕우렁이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정말 하천에 물장화 신고 들어가서 다 조사했는데 문제 아직은 안 발견됐어요. 자연 하천으로 가잖아요, 왕우렁이가. 그러니까 그 농수로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게 자연 하천으로 딱 가면 자연 하천 입구에 사냥꾼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냥꾼. 누굴까요? 그렇죠. 새들, 백로들이 있다가 바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백로들이 거의 다 먹고 자연하천에서 왕우렁이 발견이 거의 안 돼요. 어쩌다 한 마리씩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왕우렁이를 넣지 말고 관행을 하자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쓰지 말라고 하는 순간 그건 관행으로 가는 일인데 그 개념을 모르시는 거예요, 환경부는. 그냥 환경부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개발을 하자라고 저는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왕우렁이 알을 낳으면 약 19일 정도면 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어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또 알을 또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알을 놓으면 70개에서 80개, 어떤 건 300개까지도 낳거든요. 그렇게 번식력이 너무 좋은 거죠. 번식력이 좋아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또 장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그 논안에서 먹고 살다가 죽잖아요. 겨울에 이제 벼를 베고 나서 물을 빼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죽잖아요. 좋은 양분이에요. 그것보다 좋은 양분은 없는 거예요. 예, 각각류들이 갖고 있는 양분이나 복조류가 갖고 있는 양분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런 양분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유기물로서 굉장히 좋은 양분을 얘네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친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우렁이 농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은 지금은 관행에서도 이 우렁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초제 뿌리는 것보다 얘를 넣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더 제초를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라는 것을 관행하신 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에서는 48만 헥타르의 왕우렁이가 들어가 있는데 관행에서는 62만 헥타르가 들어가 있어요. 더 많이 관행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제초제를 안 쓰는 거예요. 관행이지만 제초제를 한 번만 쓰고 중간 제초제를 안 쓰고 우렁이 풀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부에 공동 연구를 해야지 된다라고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런 걸 연구할 연구 단위가 사실은 없어요. 농진청도 농진청에서 일부분 하고 계시나 농진청도 사실은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거꾸로 논살림이 안 바뀌고 있어서 바뀌신 분들한테 저희가 거꾸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농진청에 계신 분들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더 과학적인 부분은 있지만 현장 접근성은 저희가 훨씬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논생태계. 그러면 이제 논안에서 일어난 이제 이 많은 생태계가 결국은 사람 몸에 이 생태계를 넣는 건데요. 이 구조가 어느 시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 과정 중에서. 네, 저희가 이제 논생태 수서 무척주 동물 조사를 해봤던 걸로 봤었을 때 2007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2007년에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2007년도 조사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기후변화과에 있는 농진청에 계시는 한민수 박사님이 했던 자료인데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발달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논안에 가장 많이 사는 게 바로 실지렁이와 깔따구입니다. 저희가 6월 달에 물이 들어가고 나서 한 20일 후에 모내기 하고 나서 20일 후에 논생물 조사를 나가면 이렇게 논안에 밖에 이렇게 꼬랑지 내놓고 뭔가 열심히 춤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 춤추는 아이들을 건져서 보면 바로 이 실지렁이들이에요. 아가미 실지렁이가
땅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분변토를 밖으로 내보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밖에다 내놓고 흔들흔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구멍이 있죠. 꼬리가 나와 있는 녀석들도 물론 있어요. 꼬리가 나와 있는 애들은 지금 배변하려고 나왔죠. 배변하려고 나왔는데 배변을 안 할 때는 들어가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져 있는데 우리가 20cm, 10cm라고 하는 요만한 정말 저희 핸드폰 2개를 이렇게 맞대놓는 크기 정도. 그 정도 틀을 쿼드라트라고 하는데 그 틀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 안에 흙을 꺼낸 다음에 그 흙 속에 있는 실지렁이 개수를 이렇게 셉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몇 마리 살까요? 정말 20cm에 10cm 요만합니다. 이 안에 실지렁이 몇 마리 정도 살까요? 500마리. 500마리. 선생님은? 보통 200마리에서 500마리가 삽니다. 네. 이게 초접사 앞에다 놓고 찍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실지렁이가 살아요. 마찬가지로 깔따구도 그만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해 인천에서 수돗물에서 깔따구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죠. 깔따구가 논에서는 유기물 분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식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실지렁이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실지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등급 이하 취급하면서 아 거기는 썩은 물이야 라고 얘기해요. 왜? 유기물이 많으니까 실지렁이들이 먹을 것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논은 어때요? 논은 양분이 없으면 벼가 클까요? 양분이 부족해서 일부러 퇴비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양분을 잔뜩 넣어줬잖아요. 이 양분을 넣어준다고 해서 벼가 이 양분을 바로 먹어요? 벼는 식물이에요. 식물은 그 두꺼운 양분을 먹을 수 없어요. 퇴비를 먹을 수 없어요. 이 실지렁이가 먹어서 야금야금 썩어서 분변을 해주면 그 분변에 미생물이 다시 모여서 그걸 이온화를 시켜야 벼는 그때서 먹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우린 밥 못 먹는 거예요. 이 친구들 도움으로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행은 어떨까요? 관행은 실지렁이가 없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유기만큼 없어요. 그럼 관행은 못 자라겠네요. 아니요. 관행은 그래서 퇴비를 주는 게 아니라 비료를 주는 거예요. 비료는 물에 닿는 순간에 이온화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관행에서는 보통 우리가 화학 농업을 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관행이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농업을 하는 걸 관행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화학 비료라고 하는 것은 물에 닿으면 물에 녹으면서 바로 이온화가 돼서 벼가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닌겔 주사 맞는 것처럼 바로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퇴비를 준다는 것은 쌀을 준 거예요. 네가 밥 해서 밥 먹어예요. 그럼 밥을 누군가가 해야지 되잖아요. 그 밥을 누가 해요? 바로 실지렁이나 깔따구가 하는 거예요. 밥 해서 그냥 밥솥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미생물들이 붙어서 밥상을 다시 차려야지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유기재배 벼들은 처음에 심어 놓으면 자리를 잡는 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유기재배 하신 분들은 정말 강심장이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벼들은, 관행벼들은 이만큼 자라고 벌써 막 튼튼해 보여요. 근데 유기벼들은 그때서 한들한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저희가 갔을 때. 어떡하지? 제가 첫 해, 2008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조사한 논이라서 이렇게 안 되나? 나 때문에 안 되나? 걱정을 얼마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추수 때 딱 가서 보니까, 저희가 관행도 쳤었는데, 관행은 들어가면 더워요. 너무나 빡빡해서. 그런데 거기 추수량이나 한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갖고 이만큼밖에 키도 안 크고 정말 비리비리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했는데 얘네들은 한 줄기 올라가면 한 줄기 이삭이 100% 다 맺히는 거예요. 관행은 3개 하나만 치는데. 그래서 여긴 집농사를 짓고 여기는 알곡농사를 짓는 거구나. 그런데 이 관행은 잎은 그렇게 튼실하게 만들지만 알곡은 튼실하게 못 만드는 특성이 있었고
유기재배는 천천히 크고 느리게 컸으나 알곡을 튼실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는 바로 이 친구들 도움 없이는 그 과정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지렁이가 얼마나 그 논에 많이 있느냐가 그 논의 생산량을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 도움 없이는 우리가 밥을 먹기가 어렵다. 근데 얘네들이 바로바로 살아날까요? 그렇게 막 번식이 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기재배 1년 차는 그동안은 비료 줬는데 비료도 안 주죠. 그러니까 양분은 안 오는데 실지렁이는 덜 사라져 있죠. 그러니 수확량이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도 수확량이 떨어져요. 한 3년 수확량이 계속. 그리고 나면 이제 실지렁이가 이제 다른 논보다 더 많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잖아요. 4년, 5년 계속 증가를 그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실 7년, 8년 넘게 간 논들은 관행보다도 더 많은 수확량을 갖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수확량하고 곧 실지렁이 개체수하고 비례한다라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제 비례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거죠. 네. 일본 자료입니다. 이것은 일본 NPO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땅 속에서 하는 아이들은 물리성을 좋게 하고 유기물을 잘게 씹어서 뱉어서 분변토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땅속에 있는 생물들이에요. 거기에는 미꾸라지랄지 드렁어리랄지 이런 것들도 있죠. 드렁어리를 우리 농부님들은 엄청 미워하거든요. 구멍 뚫어가지고 물 다 새게 한다고. 그런데 드렁어리도 또한 이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올여름에 어느 지역을 갔더니 드렁어리가 막 죽어 있어요. 논두개도 죽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했더니 항공방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그래서 가슴이 싸했습니다. 그래서 논흙은 물리성을 좋게 하기도 하고 물렁증을 만들기도 하고 퇴비 유기물을 분해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에는 아까처럼 222종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실지렁이나 깔따구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볏짚을 그냥 넣어주면 썩지 않는 볏짚을 그냥 그 전해 가을에 바로 썰어 넣어주면은 이 볏짚을 먹어 치우는 친구들이 필요하겠죠. 아까 우렁이랄지 이런 친구들이 먹고 똥을 싸면 그거에 미생물들이 다시 붙어서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런 플랑크톤들을 먹는 이런 물벼룩이랄지 이것은 건물벼룩이네요. 건물벼룩. 그래서 씨벌레랄지 조개벌레랄지 또아리 물달팽이랄지 그리고 조금 더 센 장구애비랄지 이런 것들이 논 안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 거죠. 이런 종류가 222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222종에 해당되는 생물들이 논 안에서 서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자, 논토양에 보면은 이렇게 원시적인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규조류라고 해서 어두운 녹색도 아니고 갈색 형태의 조류들이 있거든요. 이 조류들을 먹는 플랑크톤들도 있고요. 이런 작은 선모충들도 있고 이런 작은 생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녹조류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벼룩이 살고 물벼룩을 먹는 예를 들어서 물벼룩 같은 경우를 먹어주는 물땡땡이나 물방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물방개를 또 잡아먹는 개아제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개아제비를 잡아먹는 개구리가 또 존재하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을 잡아먹는 황새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논 안에는 가장 작은 정말 원시 생물부터 원생 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22종이라고 하는 작은 소동물까지 사는 구조가 바로 논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토양에 보통 이렇게 휴면 상태로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휴면 상태로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있다가 10년이 있다가 또 깨어납니다. 밭토양으로 쓰고 있었는데 물을 넣었더니 풍년새우가 나왔어요. 아니면 투구새우가 나왔어요. 얘네들은 밭에서 살아요? 네. 그냥 휴면을 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가 그곳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서서 알로 깨어나는 거죠. 알에서 깨어나서 우리 밭으로 10년 썼다가 여기에 올해 논으로 다시 만들었더니 거기서 투구새우 나왔어요. 이런 데들 있거든요. 이렇게 논토양에는 이렇게 각각의 알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논토양은 사실은 생물의 터전이고 생물의 정말 씨앗이 숨쉬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상자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논을 정말 양분만 있는 상자논을 조성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사실 홍성에 계시는 분한테 유기농업을 30년 하셨던 분한테 토양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양분 토양이라고 해가지고 수도작 상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수도작 상토를 3분의 1 넣고 그 위에다가 정말 논토양을 뿌렸어요. 그리고 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애들하고 우리 모내기 할까? 모내기 하러 딱 갔는데 거기에 풍년새우가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우스로 냈었던 흙 그냥 보냈는데 논토양 보내기 힘들어서 하우스 보냈는데 옛날에 논토양이셨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풍년새우가 휴면했다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내기는 이제 저리 간 거예요. 모내기도 재밌어 할 아이들이 모내기는 저리 가고 풍년새우 떠가지고 그거 관찰한다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2시간을 풍년새우 관찰하느라고 모내기를 결국은 한 포기 심어 빨리 심어 막 이래가지고 해줬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토양에는 사실은 이런 생명의 알들이 숨쉬는 공간이다. 그래서 몇 년 후에도 깨어날 수 있다. 100년 후에도 깨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토양에 이런 살고 있는 생명들을 보시면 이제 풍년새우, 왜 풍년새우란 이름이 붙었을까요? 옛날부터 풍년새우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왜 풍년새우란 이름을 가졌을까? 풍년을 가졌죠. 그게 뭔지 모르는데 저 새우만 보면 그 논은 풍년이야. 아니 저 새우만 보면 저 동네는 풍년이야. 저 풍년새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논이 뭔지 모르게 쌀이 좋아. 바로 얘가 양분 덩어리였던 거죠. 얘가 8월 달이면 왕성하게 자랐다가 8월이면 딱 사그라지거든요. 8월이 벽꽃이 피는 시기라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벽꽃이 지고 나면 알곡이 연물잖아요. 근데 얘가 그때부터 분해해서 양분이 돼서 알곡 연물 때 그 안에 양분으로 양분 공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논 안에 있는 생명들은 그 안에서 분변토로에서 양분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죽어서 생긴 양분도 생긴 거예요. 고단백 질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벼룩, 투구새우, 풍년새우 이런 것들이 토양에서 휴면했다가 아까 그 알로 있었던 게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왔다가 이 친구들이 죽게 되면 그게 다시 양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먹는 쌀로 그 양분이 전환돼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심어도 관행하고 나중에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어때요? 보기에도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놀이끼리 해갖고 색깔도 안 깨어나고 뭐 죽을 것처럼 생겼고 이렇습니다. 이 시기를 정말 짧은 기간도 아니고 한 달을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사셔야 돼요. 한 달 동안 마음 졸이면서 그걸 사셔야 되는데 이제 하셨던 분들은 그냥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하시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못 버티셔요. 아이고 안 깨는 안 되겠어. 가서 비료라도 한 줌 줘야지. 그래서 비료를 주시고 그럼 그 다음날 확 살아나면 아이고 역시 비료가 좋아 막 이러시거든요.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소비자가. 뭘로? 쌀값으로. 저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계약 재배의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주시면 그걸 저희가 다 수입해가 안 나와도 그만큼은 수입하겠습니다. 처음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나와도 좋으니 그건 저희가 수매해 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있으면 불안을 떨칠 수가 있죠. 분명히 저래 갖고는 올해 농사 망칠 텐데 그럼 수익이 없을 건데 1년 농사 망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쵸? 그분들은 생업입니다. 그게. 그러니 그걸 미리 책정을 해주면 그분들도 안심하고 좀 기다릴 힘이 생기는 거죠. 아예 안 나와도 된대. 어차피 그 돈 준대라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 내 이제 멸종위기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인 건데요. 이게 뭐 중요하지는 않고 사실 논에도 금개구리나 이런 멸종위기 일종들도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보시죠. 조류, 새 먹이 활동 한번 볼까요? 트랙터가 있으면 무서워서 새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어때요? 안 도망가죠. 대려 트랙터가 움직이잖아요. 새들이 요즘 영악해서 그 트랙터만 따라다녀요. 트랙터 뒤를 절절절 따라다녀요. 트랙터가 땅을 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미꾸라지가 올라오거든요. 그거 먹기 위해서 새들이 트랙터가 딱 트랙터 소리가 윙 나잖아요. 그러면 얼른 뒤에 가서 붙습니다. 요즘은 새들이 영악해져 가지고 옛날하고 좀 달라요. 네. 그러면 새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새의 역할은. 새가 배설물, 겨울 동안에 거기서 먹고 배설물을 싸주면 그 배설물은 양분인 거죠. 그렇죠? 요즘 유기농 자재 중에 구아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새 똥을 뭉쳐놓은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똥을 싸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배설물, 새 배설물이 바로 논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배설물을 분해하겠다고 뭐가 들어와요? 실지렁이, 뭐 올챙이나 잠자리충들이 막 거기에 들어와서 이걸 먹겠죠. 그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나온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이 개구리나 잠자리들이 거기에 있는 회충들을 다시 먹어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개구리의 잠자리 먹겠다고 다시 제비나 백로들 또는 예, 요즘은 이제 두루미는 겨울에 오지만 황새 같은 경우가 황새가 참 기가 막히게 친환경 단지만 알아서 찾아가서 둥지를 틉니다. 가서 쭉 둘러보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로나 제비, 뱀들이 이제 나타나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물속에서는 잠자리도 물속 곤충이에요. 그리고 올챙이도 물속에서 살죠. 이때는 잠자리하고 올챙이가 물속에 있을 때는 잠자리충이 올챙이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둘 다 성충으로 나오잖아요. 거꾸로 개구리가 잠자리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생태계에는 돌고 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들이 존재하면서 결국은 양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 생물들 한번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놔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금개구리가 사실은 언제 산란을 하냐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산란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논은 중간 물떼기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란할 장소가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금개구리는 점점점 멸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금개구리는 흐르는 물이나 깊은 물에 연못에는 알을 낳지 않아요. 낮은 물, 딱 논이거든요. 그런데 논이 물이 마른다? 그 시절에 산란을 해야지 되는 것들은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 저희가 둔벙을 만들거나 해서 충분히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보급 활동들이 지금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호종계라고 하는 멸종위기 일종이 있는데 미호천 주변에 논에 갔더니 논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이라는 여긴 천지빛깔이네 이러고 말았거든요. 미꾸라지 장내 미생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을 먹어가지고 장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이게 분해돼서 배변을 하게 되면 그건 다시 양분이 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논안에는 스스로 그 안에서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쌀이 생산이 되는 거죠. 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목만 지금 1000년, 2000년 동안 같은 곳에서 재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유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한 종류만 있으니까. 그래서 서양학자들이 아예 한국은 유기하는 데가 없네. 유기농 쌀이라더니 뭐 한 종류만 지금 1000년을 한 군데다 심었다면서 그게 무슨 유기적인 관계야?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맨발을 벗고 땅에 한번 들어가서 모내기를 한번 해보시죠. 모내기 하는 중간에 거기에 있는 생명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명이 팔딱팔딱
오, 완전 유기적인 관계네. 여기야말로 유기농이었네 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못 봤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신 학자가, 독일의 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태계 유기관계를 다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논이었다. 그곳에서 나온 게 바로 우리 쌀이다. 우리가 그 쌀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유기재배인 곳은 보면은 아침에 가서 보면 이렇게 요즘 딱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차 이렇게 몰고 가다가 그냥 보고 알아요. 저기 유기재배 논이네. 저기 관행이구나. 저기 유기재배. 이렇게 거미줄이 줄렁줄렁 있다는 건 얼마나 생물이 많으면 거미가 저기다 집을 저렇게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아파트거든요. 거미 아파트. 네, 그래서 생물이 다양한 곳에 거미가 그 생명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아파트를 지는데 위에 보이는 거미줄은 거미줄이 아니에요. 밑에는 깡충거미, 늑대거미가 그냥 집 안 짓고 뛰어다니고요. 그 위에는 염난거미가 이렇게 볏짚 붙여가지고 집 짓고 있고요. 이게 지금 5층입니다. 보통 5층으로 짓는데 마지막 단계 위층 것만 지금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논에는 이런 거미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생물이,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삶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육상곤충들은 이런 육상곤충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벼베는 동안에 보면 논둑에도 보면 이렇게 논둑식물이 있는데 우리 논둑에 있는 식물의 약 80%가 식용이거나 약용으로 쓰였던 식물들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그 옛날에는 밭에다가는 밭곡식을 짓는 거지 채소를 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채소들을 많이 심어서 먹죠. 근데 사실 그 옛날에는 채소는 어디서 해결을 했느냐? 바로 논둑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소 먹잇감을 논둑에서 풀을 뱄기 때문에 풀 베고 나면 4일 후면 거기에 쑥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1년 내 쑥을 먹었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웅녀가 100일만 쑥 먹고 마늘 먹은 게 아니라 365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쑥국을 1년 내내 먹었었고요. 아니면 쑥국이 아니었었을 때는 쑥떡을 해먹거나 이렇게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마늘도 마찬가지로 양념에 마늘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쑥과 마늘을 365일 동안 먹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신화에 그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둑에 있는 이 식물들이 다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사협에서 하는 활동들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엑스포 기간에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이 3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교류회라고 해서 올렸는데 올해도 10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중원대학교 상생관에서 생물다양성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생물다양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있었던 사진입니다. 8월 27일 날 홍성에서 생물다양성 대회를 했었거든요. 제2회를 했었었고요. 내년 3회는 연천군으로 군남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곳씩 돌아가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생물 다양성이 살아있는 곳에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친환경연합회 후원받아서, 거기서 주체가 친환경연합회죠. 거기서 자금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은 저희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채취해보고 어느 지역에 더 많은지, 그래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지를 지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업에 무슨 생물 다양성이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농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논 조성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안양천 조성을 했었던 거예요. 안양천에 논을 3개를 만들었었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도심이 갖고 있는 열스마 현상이랄지 도시농업과 연계해서 생태계가 같이 있어야 밭농사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농업체험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엑스포 기간에도
9월 30일에서 10월 16일까지 엑스포 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생태논을 조성을 했거든요. 사실은 생산자님들도 모르시거든요. 본인 논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몰라서 우리 논에 아무것도 없어. 정말 없을까요? 가서 이렇게 딱 퍼서 보여주시면 우리 논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유기농 엑스포 기간에 9월 30일에서 10월 16일 사이에 언제고 오시면 이 생물 다양성 농업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아이들과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으로도 아이들 교육으로도 체험으로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논 만들어서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저희는 모를 받아서 쓰지 않고요. 아이들하고 모종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씨앗 심어서 키운 다음에 모내기 하고 논생물 관찰, 이 안에 논생물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흙을 가져왔더니 거기에 풍년새우 깨어나고 이런, 그래서 농촌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한 10여 종이 이 상자논에서도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관찰하고 겨울에 추수까지 해서 이렇게, 재미난 즐거운 체험놀이를 하고 있죠. 도농교류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생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에 혹시라도 모내기 하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모내기 하기 전에 아이들과 충분히 논에서 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빠들이 수고스럽지만 즐거워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생물 채집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채집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논에서 채집한 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워서, 너무 더워서 그 옆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 관찰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추수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하고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이렇게 정말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우렁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긴꼬리 투구새우가 제초 효과가 있어서 긴꼬리 투구새우를 여기다가 한 마리도 안 넣고 10마리 넣고 20마리 넣고 30마리 넣고 40마리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몇 마리가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연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산자님들 도움을 같이 받아서 하고 있고요. 여기 사진은 지금 없는데 농진청의 박사님도 같이 합류해서 민관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연구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 교육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생산자님들이 몰라서 농민들도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풀을 너무 미워하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풀이 안 미우신가 봐요. 꽃 꺾어가지고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윷놀이판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윷놀이판을 가지고 놀았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논생물 잡아가지고 서로 관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서로 소감 나누기 했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게 우리 논에 있다고 막 그래서 저희가 그러거든요. 농사만 지으신 게 아니라 생명도 지으셨습니다라고 생명상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꼬리 투구새우를 잡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있었는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업을 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땅에 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유기재배, 친환경 재배를 하기 시작하면 생명들이 들어와서 바로 거기에 자리 잡고 자기 삶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듯 합니다. 거기에 정말 화학적인 제재만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살아나는 게 생태계,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아닌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안에는 이런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논안에 있는 생태계의 이제 개체수를 얘기하는 건데 좀 어렵고요. 이렇게 아까 벼포기 한 알에 몇 알 생기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던 PD님 계시는데요. 밥 한 공기는 약 3,000알에서 4,000알 정도인데 이게 벼 3폭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벼 3폭이 아니고요. 약 2폭이 반 정도 됩니다. 2폭이 반이면 밥 한 공기 100g이 들어가면 딱 맞아요. 쌀 100g을 가지고 밥을 하면
밥은 150g에서 180g 정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게 약 50에 30cm 정도 되는 50에 20, 30 이 정도 틀 안에 벼 세포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쿼드라트라 해서 그걸 찍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 개체수를 센 건데요. 올챙이만 35마리 정도가 살아요. 그러면 여기 올챙이가 35마리가 어떻게 살아? 말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챙이가 어떻게 사느냐면 처음에 농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산개구리가 옵니다. 산개구리가 와서 두세 마리 뭐 다 많이는 낳는데 요만큼에서 두세 마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무당개구리도 오고요. 그 다음에 참개구리도 오고요. 청개구리도 오고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한 10종류들이 왔다 갔다 가면서 한 번에 사는 것은 두세 마리씩만 사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도롱뇽, 제일 먼저 온 게 도롱뇽이었네요. 사실은 도롱뇽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두꺼비 오고, 산개구리 오고, 순서가 좀 있어요. 근데 겹치지 않게 아이들이 잘 조율하면서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밥 한 공기 나오는 데서 올챙이 35마리 정도가 살아요. 올챙이 35마리 공기에다 담으면 아마 반 공기 가까이 찰걸요. 그쵸? 근데 올챙이만 사는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전 사진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밥 한 공기에는 생명 한 그릇을 살리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재배쌀 한 그릇을 드시면 생명 한 그릇을 드시면서 생명 한 그릇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가치 말씀드렸었잖아요. 환경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는 밥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생명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의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셔서 쌀을 한번 구매하실 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한 번 10kg 사가지고 오면 아마 3인 가족 한 달 드실 거예요. 한 달 동안 생명 살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생명 살림을 하러 어디를 가고 환경을 지키겠다 어딜 가지 않아도 내 밥 먹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생명도 살리고 환경도 지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조금만 더 생각해서 유기재배쌀을 구입한다는 것은 생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부의 땀도 있지만 이런 생명이 살리는 쌀이다라는 거에 착안하시고, 이 생명과 함께 가는 것은 내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15분이나 초과를 했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